코로나19가 의심되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누구나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선제 검사입니다. 그런데 일선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선제 검사가 의료 체계를 흔들고 응급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지병원 응급의료학과장 서주현 교수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응급의료 현장에 계신데요. 지금 현재 상황 어떤 일들 하고 계시고 현황은 어떤지 좀 설명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응급의학 과장이고요. 네. 8개월째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혹서기를 지나서 혹한기를 맞이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추워서 목소리가 좀 떨리고 있고요. 네. 일단 초기에는 이제 신종 감염병이라 자료도 없고 막막한 상태여서 그때 이제 코로나 검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병원 내로 들어가도 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을 했고요. 네. 지금은 주로 이제 단순 코로나 검사, 그다음 확진자가 다 나았는지 보는 검사,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인 분들이 병원 내로 들어갈 수 없으니 그런 분들 대상으로 기본 응급치료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정말 더울 때부터 추울 때까지 계속 선별진료소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네. 사실 응급의료학 과장이시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보시는 게 주 업무여야 될 텐데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드시네요. 괜찮습니다. 네, 해야 되는 일인데요.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 힘 좀 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이 선제 검사를 하게 된다면 국민 누구나 코로나19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난 상황이고 네. 동선도 따지기 어렵고 이제 랜덤이거든요.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양성률도 꽤 나오고 그러면은 만약에 양성이 한 명이 나오게 되면은 확진자가 한 명이 나오게 되면은 밀접 접촉자는 최소 10명에서 많으면은 그분의 활동 반경에 따라서 몇십 명까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이제 멀쩡하게 살다가 갑자기 2주간 감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해외 입국자가 주된 자가격리자이던 시절에는 예전에는 해외 입국자 확진자가 훨씬 많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네. 이분들은 각오를 하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 한국 가면 2주 동안 뭘 할 수가 없고 아파도 힘들고 당장 생업에 종사하다가 그런 것도 아닌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가 많지 않아서 보건소에서도 관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은 그거랑 상황이 다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가격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날벼락이죠. 그렇죠. 투석 환자 등등 이렇게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네. 분들도 병원 이용이 많이 어렵고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2주간 안 아프고 버틴다고 어느 누구 하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치거나 아프지 않는다고. 네. 근데 이분들이 병원에 가려면 이게 자가격리 이탈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건소에서 다 통제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 수가 이제 어쨌건 확진자 한 명 나올 때마다 20명, 30명씩 느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자가격리자가 늘어서 보건소도 감당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치료시설이 전국에 갑자기 확 늘고 이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도 지금 일처리가 계속 안 되고 기다려봐라 그렇게만 대답을 하고 있고 한 명 한 명 다 이제 유선으로 응대를 하니까 보건소도 지금 다들 아우성을 치고 계세요. 자가격리 이탈을 하면은 규정 위반이니까 안 되는데 다들 아프니까 병원으로 뛰쳐간다 그러고 그러고 계세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대중교통 이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차나 보건소 내부차가 있으면 다행인데 여의치 않으면 119를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줍니다. 예. 어디 119 좀 와주세요. 우리 자가격리자 진료 받아야 됩니다. 근데 119가 사실 응급환자 이송차가 돼야 되는데 거의 자가격리자와 확진자 택시처럼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심근 경색이나 뇌졸중, 중증 외상 같은 소위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질환들이 있잖아요. 이런 질환들은 평소에도 코로나 이전 시대에도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분들이나 의료자원이 이제 양보를 많이 해야지만 골든 타임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이전 상황에도 이분들을 시간을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네. 저희도 이제 열심히 치료하고 다 이제 골든 타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뭐 잘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코로나를 의심하고 보호하고 체크하고 이런 과정들이 더 들어간 거 아닙니까? 모든 환자 치료를 할 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의료자원 내에서 이렇게 하면은 장벽이나 부하가 생기게 되니까 네. 뭐 당장 응급 환자들이든 아니면 준응급 환자들이든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들은 충분히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는데요. 네.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선제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측에서는 지금 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고 특히 네. 무증상 감염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선제 검사로 미리미리 빨리 확진자 알아내지 않으면 네. 결국 연로자 또 기저질환자 중증 환자들에게 또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사실 연로한 환자나 중증 환자들은 뭐 코로나 이외에도 이미 폐렴이나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도 사실 뭐 사망이 많았고 네. 만약에 뭐 정말 그 그러니까 코로나를 어쨌건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중증 환자들을 잘 살리기 위한 건데 그렇죠. 그럼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은 사실 뭐 발열호흡기 증상이 발생을 할 거고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하면 되는데 네. 사실 그것 때문에 뭐 무증상 감염자들이 어느 정도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지 정확히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제 생각에는 좀 비약이 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혹시 그 이제 병실 폐쇄 문제 때문에 응급실에서 피해를 보는 환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네.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 보통 그러면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눈앞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일단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오게 되면은 이제 응급실을 소독을 하게 됩니다. 소독을 이유로 사실은 폐쇄를 하게 되고요. 예.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뉴스에도 어느 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폐쇄가 됐다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아무리 작은 병원이라도 응급실에서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 수는 꽤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진료를 못 받고 다른 병원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격리실, 즉 응급실 병상을 1인 병상으로 다 만들게 되면은 이제 거기 이제 열이 난다거나 그동안 아니면은 뭐 예전에 이슈가 되었던 뭐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가 뭐 이태원이라든가 그렇게 좀 많이 나왔던 지역 환자들은 사실 증상이 없어도 이제 그런 데다가 넣고 치료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코로나일 수 있다고 이제 잠재적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모든 응급실 병상을 격리실로 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뭐 비용도 그렇고 공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어려워서 많은 병원들이 그렇게 잘 못하고 있고요. 저희 명지병원은 그래도 코로나에 대해서 좀 초기부터 대응을 하고 해서 격리병상을 많이 보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급실 병상이 1인실이 아니게 되면은 이게 테트리스 게임이거든요. 결국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야 되나. 그러면 응급실에 뭐 다쳐서 피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가 열나서 오는데 이런 분들이 격리실을 채우면은 다른 열나는 환자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은 비격리실에 갔다가 코로나를 퍼뜨리게 될까 봐. 감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병원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데 서울 전역에서 지금 격리병실 없다는 이유로 열나는 환자를 치료를 거부해서 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혹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얼마 전에 안성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119가 30여 군데 병원에 연락을 했는데 수용 불가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100km 이상까지 또 알아봤는데 안 돼서 결국은 사망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이런 게 언론에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뭐 표면에 나오지 않은 거는 정말 더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수용 거부 이유가 격리실 없다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의사로서 의료인들은 진료를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양심의 가책이 크고 힘드시죠, 이거는 마음이. 이거를 진료 거부라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법적으로도 의료법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공감대는 이건 진료 거부가 아니고 다른 옆 환자나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다. 코로나가 의심되거나 코로나 환자를 받는 거는 그러니까 진료 거부가
어느새 그냥 사회에서 되게 그냥 정당화되는 게 만연화된 거거든요. 이 코로나 때문에. 공포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분명히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 시간이 다 돼서요. 짧게 코로나19도 막아야 되고 또 중증 환자, 응급 환자도 치료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파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바이러스 감염은 철저한 마스크 쓰기와 기본 수칙 지키고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해왔고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와 비코로나라는 이분법도 맞지 않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중증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성 세균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서양보다 마스크도 잘 쓰고 지금까지 잘 맞고 사망자 수도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중대본에서 문자 보내는 것 중에 좋은 예들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교수님 죄송한데요. 마지막 결론으로 짧게 대책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기본 감염 수칙을 잘 지키면서 진료를 잘 하고 그다음에 응급실을 가능한 한 1인 격리병상으로 만들면은 좀 이런 피해 환자들이 줄고 그다음에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의료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 국민들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부디 좀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